안녕하세요. 3강 시작하겠습니다. 힘드시죠? 계속 연달아서 쫙 들으려니까. 근데 그렇지만 뭐 계절학기라 왜 계절학기겠어요. 그죠? 추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번 시간에 막 리뷰를 막 할 만큼 좀 여유가 없어요. 계속 이게 계속 밀리잖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말을 좀 줄여서 한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중간에 딱 자르니까 기억을 하시려는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다시 조금만 갈게요. 여기서부터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팀 워크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팀워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물론 팀에 대한 사명도 엄청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의식 얘기도 얘기하고요. 물론 오너 입장에서 직장인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식과 고용주가 갖고 있는 주인의식은 당연히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카페 주인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르바이트생을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을 사용한다, 채용한다 라는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 경영자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직장인은 시야가 작기 때문에 자기 할 일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 되게 하는 거, 아이디어,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팀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해소를 잘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중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팀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팀원 간에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가 없어도 어떤 식으로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팀들하고 어떻게 협력하느냐.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 했죠? 도와줘라. 뭐해? 나는 일 끝났어. 야근하니? 빠이. 이러고 가지 말고 좀 도와줘라. 그리고 상대편 마음을 읽어라. 왜? 무슨 일 있었어? 왜 네가 늦게 왔어? 시간이 9시인데 늦게 오면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쪽 약간 다독여라. 그리고 공동 작업에 늦게 왔으니까 못했지? 내가 이거 도와줄게. 뭐 이런 거. 앉아. 오늘 컨디션 안 좋지? 내가 도와줄게. 알았어.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상대편은 네가 계속 나 도와줘.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다 은혜라는 걸 알고 우리 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비슷한 물론 누구는 정보를 듣고 누구는 못 듣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같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그렇게 솔선수범하면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를 해서 협력을 해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중간에 딱 끊었습니다. 왜? 시간이 다 됐어요.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할까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해놔서. 자, 그 다음에 갈등 해결. 이거는 나만의 어떤 갈등 방법을 여러분이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팀들은 갈등 해결을 하는데 되게 능숙하거든요. 왜? 그 사람이 왜 화가 났으며 왜 뭐가 불만이며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혼란과 내분의 방지나 팀 전체에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다 없애는 거죠. 왜 짜증을 내? 나한테 신경 들리잖아. 저 사람이 원래 오늘은 좀 기분이 그런가 봐. 야, 그냥 넘어가자. 응? 알았지? 막 이렇게 해서. 야, 팀장님이 그러는데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겠다는데 커피 한 잔 사주셨는데? 막 이렇게 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피곤하죠. 삶이 자체가 사람이 귀찮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그런 식으로 갈등 해결이 있다면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를 약간 안 맞고 막 이럴 때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오 떨어지잖아요. 그죠? 폼도 안 나고 그러니까 나와 밥 먹게. 그냥 너는 술 한잔 먹고 싶어서
너한테 밥 한번 사고 싶어서 그런다. 왜? 뭐 이러면 상대도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력에 찬 팀들은 의견의 분리치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있다.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조금 소모가 되더라도 갈등의 시간을 길게 나르면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팀이 약해지죠. 그래서 나만의 갈등 방법으로 빨리 푸는 것을 조언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료에게 피드백을 장려해라. 이게 말이 피드백이지. 동료들에게 너 잘했어, 뭐 어떻게 했어, 뭐 기분 나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드백이 없다면 팀원들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자 할 때는 노력을 게으르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어떤 생각이 났어? 야, 대체 능력이 끝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혹시 모르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상대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말이 와전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싸움이 다 뭐가 돼요? 갈등이 다 뭐가 돼요? 말로 안 할 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대가 기분 나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안 하게끔 상대가 안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뱉잖아요. 알죠,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진짜 상상 초월하는 사람들도 만났고요. 정말 아나무인도 만났고요. 저 사람도 공기와 밥을 먹고 사는구나.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도 만났고요.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절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정말 자신이 있어서 이 조직을 버리고 다른 데를 갈 수 있다. 자르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참고 이 조직에 남아야 되겠다. 직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참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인생은 봐봐요. 누군가랑 결혼했어요. 근데 안 맞아. 이혼해. 너랑 결혼했어요. 다시 재혼했어요. 진짜 안 맞아요. 두 번째라 이번엔 참으려고 엄청 노랬어요. 이혼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상대의 잘못이 클까요? 자기의 스스로의 잘못이 클까요? 자기 스스로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끔 하는 상황이 반복적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다소한 이런 어떤 감정 싸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나의 인내가 부족한 거죠. 참고 인내하고 지금 여러분 동영상 듣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고귀하게 크셔서 가지고 부모님이 다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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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인내성이 가르쳐봐도 그렇고 같이 일을 해봐도 그렇고 짧아. 근데 그거를 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뭐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워크의 촉진 방안에 소통. 요새는 혹시 방송국에 문자 같은 거 보내시나요? DJ한테? 안 들어요. 그러면 동영상에 뭐 쇼츠나 뭐 이런 거에다가 댓글 남기시나요?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공유한다는 건 저도 분명히 찬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양쪽으로 보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딱 그걸 판단하는 게 좋죠. 글을 쫙 읽고 얘가 잘못했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A와 B가 상황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을 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 한국의 모든 기사는 결과물만 누가 누구를 죽였더라, 누가 누구를 해했더라, 누가 누구를 상해를 입혔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 저 사람 정말 못됐네 이렇게 외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별로 좋은 소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기사를 또 그렇게 쓰잖아요. 약간 읽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걸러내서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유하고 그 차이점을 조율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A라는 사람은 귀가 얇아서 그 사람 얘기를 막 들어. 정말? 걔가 나한테 그런 욕했어?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통은 장애가 생긴다면 팀 내부에 대해 심각한 갈등으로 말을 만들고 말이 또 말을 만들고 이 말이 또 말을 만들어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심을 잡고 좌우 치우치지 않게 점점 여러분들이 성숙해지시고 직장에서 좋은 관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관리를 맡게 되시면 직책을 맡으시면 중책을 맡게 되시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에서 뭔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톡이 다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요. 여러분 다 보이시죠? 네,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유입니다. 이 정보 공유는 팀워크에 대해서 나 저 사람하고 마음에 안 맞아서 이거 안 가르쳐 줄래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거.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러시면 팀 간의 단절과 오해는 이런 거에 생겨날 수 있어요. 왜냐면 감정은 감정이고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업무의 성과를 잘 낼 수 있게끔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소하면서도 사소하게 생각하면서 작은 정보라도 수시로 공유하는 게 좋다. 요새는 메신저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또 카톡으로도 많이 하고 핸드폰을 켜놓고 카톡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정보 공유를 단절하는 건 별로 좋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요번에 했던 학습 내용의 요약입니다. 팀워크란 무엇이냐? 어떤 공동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해서 그 어떤 우리가 팀들이 갖고 있는 그 목적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팀워크이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협력입니다. 협력. 팀워크의 필수 요소는 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팀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팀 안에서 상대의 개개인 사람한테 신뢰를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쌓아야 되죠. 그리고 팀에 대해서 내 일을 끝났으니까 빠이 이러지 말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직장생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효과적인 팀에 대한 특징, 사명을 가져라. 그리고 창조적인 운영을 해라. 결과에 초점을 놓으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경영 성과는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당기순이익이 증진되는 거고요. 조금 더 재무학적으로 얘기하면 매출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급여로 오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게끔 우리는 구성원들을 만나고 그 회사가 발전 가능해야지만 구성원들도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명료한 그 구성 안에서 역할과 책임도 있어야 되고요. 조직 문화를 잘 짜야 되고요. 개인의 강점을 잘 활용을 해서 리더십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독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또 팀 안에서 문화가 발전이 되고 무슨 어떤 갈등이 생길 때는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아까 소통을 하면서 작은 정보라도 주고받아서 전체적인 팀이 효과적인 어떤 효과성의 평가나 효과성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팀들의 효과적인 팀을 만드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잘 운영하는 방법들은 협력하고 갈등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상대를 쟤는 저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장려하고 이해해주고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바시 글쎄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바시에 대해서 얘기를 배송 실수된 얘기를 누가 요새 세바시 잘 보시나요?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배송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배송 업무를 하는 일도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모두가 잠든 조용한 골목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걸 다 듣기에는 시간이 조금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택배기사이자 유튜버 택배아저씨로 활동하고 있는 금종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동영상 강의에서 동영상을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IOC 위원회에서 올림픽 탁구 금메달을 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막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이걸 다 얘기하기가 나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동영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정리 좀 하고요. 지금 3강자가 끝났으니까 4강자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어서 하려고 중간에 잠깐 멈췄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챕터하고 강좌를 했던 거랑 약간 좀 맞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 밀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시간 안에 딱딱딱딱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이어져서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세 번째로 리더십에 대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싹 넘겨볼까요? 이 설문조사를 참 자세히 보겠습니다.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가 가장 있을까요? 이거는 직장인과 대학생 구직자 1154명을 대상해서 좋은 리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상하 간의 소통이 원활한 리더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팀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리더도 좋은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람, 뭐 인간적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정기적인 안목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 뭐 직무 능력이 뛰어난 상사, 뭐 여러 사람이 있죠. 근데 1위를 보면 이거를 상하 간의 소통이 원활한 리더자라고 한다면 하에 있는 사람이 상에 있는 사람을 추천한 거잖아요, 지금요. 직장인과 대학생 뭡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특히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자. 그러면 난 내가 리더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너한테 명령을 내릴 테니까 네가 해 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무슨 뜻인지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팀원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리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챙겨주는 리더죠.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 성과가 좋으니까 뭘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챙겨주는 리더,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쁜 리더의 유형,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 그죠? 상황에 따라. 근데 좀 생각해보면 리더 입장에서는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잘 안 되거나 뜻대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는 거겠죠. 왜 저렇게 말을 자꾸 바꿀까? 저런 식으로 왜 자꾸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언행일치라는 단어도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리더가 되시면 말을 바꾸거나, 이건 신뢰성이 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뱉은 말은 지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을 좀 신중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팀과 팀원 간의 실수를 책임지지 않는 리더. 쉽게 말하면 딱 꼬리 자른다는 거. 이거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에서 해결해서 뭐 신마스 쓰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약간 뭔가가 잘못됐으면 리더자로서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밑에 사람이 안 듣는 것도 화가 나지만, 리더자가 뭔가를 했을 때 밑에 사람이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러면 책임은 당연히 리더가 지는 거죠.
그리고 권위적인 사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응? 다른 사람의 팀원의 성과를 가로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서 어떤 리더자를 만나세요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십의 정의라고 나오는데요. 학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좀 나열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타인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서 연예인 중에서는 이런 리더자가 누가 있을까? 유재석 개그맨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방송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가수라고 불러야 할까요? 하여간 유재석님 있잖아요. 이분은 게스트의 말에 의견이나 행동 이런 재능을 끌어내는 어떤 재능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게스트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호응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도. 와, 야, 끝내준다 진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편안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눈을 맞추면서 야, 그러시군요. 어머 대단하세요. 야, 진짜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해 이거. 대단하세요 진짜.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맞장구를 치는 거죠. 아까 한 것처럼 맞아. 나도 그래. 저도 그래요. 왜 나는 그걸 못할까요? 왜 이럴까요 진짜. 나는 잘 왜 그게 안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많이 따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MC 그리고 가식이 없잖아요. 나 이래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뭐 좀 과시할 만도 한데 그런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치가 중에서 누가 있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가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죠. 리더십. 새마을운동 전쟁 이후에 힘들었던 우리나라를 한국 발전을 위해서 원동력이 된 야 나를 따라라 약간 이런 물론 어떤 면은 좋았고 어떤 면은 안 좋았고 역사에서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리더십에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지금 성장에 일어날 수 있게끔 원동력을 주셨던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리더십은 총장님이 계시죠. 총장님의 생각은 공의와 어떤 하나님을 먼저 구원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러면 같이 밤을 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행동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는 직원과 교수들과 같이 화합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솔선수범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또한 리더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쿤트와 오돈넬이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사람들은 집단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술 또는 과정이라고 한다. 스스로 리더자가 니네 스스로 어떤 기술과 과정을 주는 거를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대요. 허쉬와 브랜차드라는 사람은 일정한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국말로 좀 바꿨더니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프라이슈맨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개인 간의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시도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무언가를 맡고 계세요. 그리고 학과대나 대표나 뭐 모임의 회장이나 뭐 등등등등등 당연히 대가성을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우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봉사정신 아니면 약간 소정의 뭐 장학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맡았다라는 건 뭐예요? 학과가 잘 돌아가게끔 어떤 학교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리더십에 대한 희생이나 봉사나 양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리더십은 지금 정의하고 있지요.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대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우수한 리더이냐라는 연구는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말이 맞아? 그 사람이 정말 괜찮아? 뭐 이렇게. 그래서 전통적인 리더십은 뭐 연구 방법 중에서는 특성이론이나 행동이론, 상황이론, 변혁적인 이론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요. 위인 이론이라고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의문점이 뭘까? 접근 방식은 어떨까? 리더십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1930년에서 50년대 특성 이론은 어떻게 보면 리더는 이래야 돼, 이런 걸 갖춰야 돼, 이런 것을 약간 강조하는 그런 이론적인 발달했던 1930년에서 1950년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요 학자는 네드와 버드나이드, 뭐 스톨질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나 특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추진력이 있어야 리더가 된다. 콜. 자신감도 있어야 된다. 콜. 창조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 인지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영 지식도 있어야 된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있어야 된다. 왜? 리더자를 끌어당겨야 하니까. 그리고 유연성. 막 끌어올라갔다가도 사람한테 맞춰주고. 그다음에 리더가 부정부패가 있으면 더 안 좋죠. 정직과 청렴이 포함되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진력이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많은 사람, 또 공부를 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성 이론에 대해서는 리더십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어야 해, 리더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강조했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에서 60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뭐 생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량 생산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것들, 왜? 물자가 그때는 없었고 전 세계도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패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이나 뭔가를 막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시대여서 조직이 우선이었고요. 업무 중심이었고요. 과업 지행을 약간 지향하는, 그리고 사람보다는 뭐 약간 좀 달라, 그렇게 조직 우선이냐 사람 중심이냐 뭐 격자 이론이냐 뭐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 행동 이론은 누굴 행동하겠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조직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의 특징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체크업했던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개인적인 일은 관심도 없어. 조직이 먼저야 라는 이론도 있고요. 뭔 소리야. 조직은 조직이지만 사람이 먼저야. 근로자가 먼저라고. 근로자랑 어떤 관계를 잘하느냐에 그게 문제라니까. 이런 게 하는 것도 있고요. 몰라. 사람이고 조직이고 다 관심 없고 난 관심 없어. 구성원의 질도 관심 없고 일도 관심 없고 나는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패턴을 나눠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관심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하고 관계 개선도 좋은 사람이면 어땠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훌륭한 리더자인 거야. 관심도 없고 일하기도 싫고 그리고 배려도 없고 관계도 별로고 이런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리더자예요. 이렇게 판단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레빈, 해핀, 리커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건 1970년에서 80년대 어떤 상황에 어떤 리더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자의 유용성은 스타일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되게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봤던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 리더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네들이 회사가 돈이 없으면 과업 중심으로 성격으로 막 밀고 가는지, 아니 집단을 휘다닥 뒤집어 바꿔서 구조를 바꾼다든지,
광어의 유형을 좀 바꾸다든지, 야 피곤하고 말고 무 없어 무조건 이래 막 과업 중심으로 밀고 가는지, 인간형으로만 가는 건지, 상황에 따라 어떤 시기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1970에서 80년대는 필드러 하우스 랜딘이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죠. 이렇게 주요 학자가 3명밖에 없었나요? 전 세계?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교과서에 올라올 수 있는 학자들이라면 전 세계가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만 올려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980년 이후에는 이 말대로 좀 어마어마하게 많죠. 변혁이론이라고 해서 약간 카리스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카리스마. 먼지와 퀸이라는 사람, 남자면 남자가 왜 이렇게 예민해? 남자가 뭐 이렇게 섬세해? 남자답지 않게? 어디서 남자가 울어? 혼날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형태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가 왜 저래 진짜. 얌전하지 못해. 여자는 더 정확해. 여자가 체크를 더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를 강조했고요. 비전과 변혁 마인드를 강조한 그런 형태의 이론인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격려와 칭찬이죠. 그건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았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많이 받았어요. 아, 우리 아들 밥 너무 잘 먹네. 건강하겠네. 뭐 이런 거. 아, 우리 아들 공부하네. 피곤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너 인생에도 좋을까? 쉬면서 하면 좋겠어. 너 건강이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칭찬과 격려는 사람도 춤추게 하고 고래도 춤추게. 고래가 춤추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얘기만 들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 이러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못하셨더라면 지금 부모님 얘기할 필요 없고 내 중심부터 밑에 계시는 분, 내 주변, 친구, 내 뭐 자식 생겨날 거잖아요. 20대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링컨이 엄청나게 가난했거든요. 또 3,000% 빠지면 또 넘어가는데 정말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갔고요. 그리고 늦게도 학교도 갔고요. 근데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링컨이 변호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다. 맞죠? 근데 내가 20살이 넘어부터 가난하게 늙는 것은 내 책임이다. 왜?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식 늦지 마. 뭐하러 공부해.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늦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싶으면 노력해서 언제든지. 학교에서 막나요? 국가에서 막나요? 혹시 살고 계신 지역에서 막나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안 하시는 것뿐이지. 그죠? 그거 하면 좋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힘들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가난하게 늙는 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거를 저희가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그래야겠구나. 되게 힘들게 살았지만 나도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리더십에 따르는 접근 방법. 이게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씩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이론이라고 있죠. 이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반장 나대기 좋아하고 앞에 나가기 좋아하고 뭐 이끄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나는 반장, 나는 회장 이런 거, 난 진짜 관심 없어,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제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천적, 후천적으로 자질이 있는 리더의 공통적인 특정은 리더가 고유한 개인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는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개인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에 처해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성이죠, 특성.
그래서 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뭐 이런 힘들고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회장을 해 뭐 네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이 당시에는 생각했다는 거죠. 처음에 이게 지금 특성이론이 무슨 리더야 리더 상황이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4대부에 보면 아들이 그렇게 변면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버지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문간에 올라가면 아들도 대부분 공부해서 문간에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조금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특성이 이론의 연구의 중요한 측면을 본다면 신체도 멋있어야 되고요. 교육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당연히 그래서 의사 아들한테는 의사가 나오고 뭐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의 상징이 계속 세습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론들이 테일러라는 과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노동력의 업무를 효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동작 연구, 시간 연구, 성과급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는 연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라지더라. 그건 이제 특성 이론은 초창기 때 얘기고 이런 이론들은 조금씩 이제 뒤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행동 이론과 이런 게 되면서 약간 이제 그렇게 됐죠. 현장에 촉짐을 두고 계획하고 조직을 만든 다음에 명령을 내려서 조정을 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공무원이나 대기업들은 관료나 규칙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 규율이 잡혀 있는 경우가 없잖아 있죠. 그 관료적인 조직에서 웨버라는 학자가 서류 중심, 형식 중심, 학벌이 높아야 돼, 뭐가 좋아야 돼, 뭐 이런 형태로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노력하셔서 브라인드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시험에 평가관리위원회로 뭐 많이 갔었는데요. 브라인드 면접을 봐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만 좀 볼 줄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떻게 공부했느냐, 상황이 어떠냐 이제 이런 것만 갖고 따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자, 한 장 더. 아이고 제가 잘못 넘겼네요. 요거 행동이론입니다. 오늘 수업이 조금 더 빡빡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거라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저번에 본 이게 자료가 한꺼번에 안 올라가가지고 조금 힘드셨을 수 있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PPT에 있으니까 그냥 자료만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통적인 리더십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 중에서 행동이론인데요. 이거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30년에서 1950년대 특성이론의 효과적인 리더의 공동적인 특성을 입증하고자 했는데 이제 실패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행동이론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리더자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외부로 나타내는 리더의 형태에 대해서 형태론적인 접근이 조금 있더라. 말하자면 리더들은 실제로 직무의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그 행동의 유용성에 관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효손 연구라고 있습니다. 그 효손 연구는 작업자들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은 어땠어요? 옛날에는 되게 깜깜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요. 깜깜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범죄들이 많이 세워놨죠. 이마트나 뭐 홈마트나 뭐 이런데. 근데 지금 가면 주차장들이 다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범죄나 이런 것들이 덜 생겨나더라. 관심을 받으면 사랑을 느끼고요. 사랑을 느끼면 인정을 받고요. 인정을 받으면 또 칭찬을 받아요. 그게 능률적인 인간관계의 운동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제가 지금 출석부가 아직 전달이 안 돼서 제가 뽑질 않아서 보는데 누구누구씨 대단하시네요. 뭐 어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을 받아요.
나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죠? 관심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꼭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딴짓 하실까봐 잠깐 액션을 좀 취했습니다. 인정이나 칭찬 이렇게. 그리고 인간은 욕구가 있죠. 매슬로의 5단계. 기본적으로 자고 안심하고 먹고 쓰고 뭐 이런 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여러분들 보셨나요? 핸드폰 막 하다가 시청에서 사고 나서 여러분 같이 젊은 사람이 한꺼번에 좀 주변을 보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거 꼭꼭 다니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그런 안정의 욕구가 있죠. 그 안전의 욕구가 지나면 소속의 욕구가 들어가요. 학교를 다녀야지, 직장을 다녀야지, 모임을 다녀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죠. 그리고 나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는 직책이 높아지면 존경의 욕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싶어. 나는 이렇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자아실현. 이래서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여러분 부닥쳤어요. 제가 조금 올리려다가 의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부닥쳐가지고 조금 내가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자아실현하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능률을 높이고 성숙한 사람을 원하죠. 지금은 미흡하지만 저 사람을 채용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어 라고 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합격시키는 경향이 꽤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다음에 상황이론입니다. 정통적인 리더십의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인데요. 상황이론에서는 리더십의 효율적인 것은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고. 그죠? 어떤 회의를 했을 때 거기서 막 리더자가 막 장난치고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의가? 질직하고 부서만에 체크업하고 확인하는 장소인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사적으로 만났어요. 사적으로 만나서 막 질책하고 이러면 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 묻고 대화하고 개인적인 것도 묻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리더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리더십의 상황에서는 이 피들러라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이론에서 허쉬와 브랜차이드, 그 다음에 하우스,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상황 대응 이론에 대해서 어떤 경로와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조금 나와 있다. 이 피들러라는 사람은 리더의 스타는 과업에 지향적이 되고 관계에 지향적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리더는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 왜? 상황의 요소, 기업이 뭐냐, 부하 증거, 관계, 과업의 구조, 리더의 지혜의 원한, 구성원들의 관심보다는 과업을 중심으로 해야 일단 회사가 잘 돼야지만 뭐를 줄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리더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쉬와 블레차드의 상황 대응 이론이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부하 중에 성숙한 수준의 리더십을 맞춰주는 거죠. 언제부터는 이것까지 해주세요. 주말이 꼈군요. 그러면 주말 끝나고 나서 부탁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설명과 그 사람의 다른 곳에로 이렇게 취지지 않고 부하 증거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약간 성숙도를 높이는 그런 상황 대응하는 이론이다. 남쪽 존중해 주는 게 없잖아 있잖아요. 허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욕구와 동기에 따라서 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실 쉽게 말하면 동기의 행동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인지 과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거 성공하게 되면 성과금을 줄 수 있다. 이거 끝나게 되면 승진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뭐 휴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그 사람에게 약간 목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목표적인 골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적인 것들을 딱 해서 그거를 이뤄낼 수 있게끔 이것도 좋은 상황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혁 이론인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론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구자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도 ING 중입니다. 지금도 많이 변했죠. 네, 지금 버전이 지금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알고 정보가 지금 대중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는 스킬 하실 때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번즈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얘기예요. 베스라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왜 같은 변혁 이론인데 어떤 사람은 번즈가 또 어떤 사람은 베스가 이렇게 썼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서 너 참 대단하다. 제가 그랬어요. 1978년도에 번즈라는 사람이 전통적인 리더십의 이론과 대비해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그거를 1985년에 베스라는 사람이 읽었겠지요. 과거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읽었겠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화 시대이고 DX 시대니까 옛날 거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고착화 시켜드리면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변혁 이론이지만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나중에 했느냐에 따라서 즉 하위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대 전환점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더자와 하위자 간의 관계를 교환 및 거래의 관계로 가정한다면 하위자들의 욕구 맨 밑에 있는 하위자라 해서 막 직원이겠죠. 직원의 욕구를 끌어올려야 돼. 이걸 한다면 승진, 이거를 한다면 성과금, 이거를 한다면 보너스, 이거를 한다면 뭐 휴가. 이렇게 개인적인 집단의 어떤 성과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약간 번즈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이걸 읽고 누구는 2000년대 누구는 또 뭐라고 했을 거라고요. 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때는 핸드폰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었을까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직업들이 생겼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도 또 생겨날 수 있죠. 옛날에는 직접 운전을 하고 다 수동인데다가 지금 자율주행에다가 사고도 많고요. 전기가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갑자기. 번아웃 되는 거죠. 기계가 자체가.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직도 공동의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누구 하나의 한 명의 희생 갖고는 이제는 어려운 시대다. 리더자가 막 이렇게 끄는 시대는 아니다. 상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의를 바탕을 해야 되고 끌어오게끔 리더자에게 달려오게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시대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완성을 한 후에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돈도 돈이지만 보상적인 것도 있고 승진적인 다 있겠지만 난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 이 조직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구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이걸 느끼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한 동기부여, 뭐 실적 제공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공한 리더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구성원들의 헌신이 아까도 잭 윌치인가 그 사람도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말더듬이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노력은 10%다. 나의 팀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 팀들이 그 말더듬 물론 고쳤겠지만 말더듬이가 불쌍해서 그렇게 해줬겠어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리더십 그 사람이 사람을 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럼 뭐 했겠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책으로만 봤어요. 여러분도 책으로 보시잖아요. 제가 만나서 물어보지 못한 게 좀 한스럽긴 한데 분명히 격려했을 거라고요. 자기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칭찬했을 거라고요. 자기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얘기함에 있어서 이런 길을 가려고 해.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도와주세요. 혹시 내가 생각함에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게 있는지 꼭 한번 짚어주세요.
여러분 저를 도와서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수정 변경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어림짐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자가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대인관계를 잘하면서 내가 리더자도 안 될 건데 무슨 리더자를 해야 돼, 뭐 이걸 배우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고 계시죠? 지금의 학생이 계속해서 학생이 되진 않을 거고요. 지금의 20대가 계속해서 20대가 되진 않을 거고요. 그죠? 나는 직장도 갖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학점이 부족해서 지금 계절기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이 에디슨 발명가가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 데리고 가라, 네 아들 또라이다, 이랬던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세상이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욱더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어떤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죠.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국인이 쭈그러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죠. 물론 같은 사람이니까 공유하면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외국 사람들 똑똑하신 분들 우리나라에 오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제 얘기는 그나마 나의 자리는 있고 그리고 나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 공부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저기 자리를 잡고 싶으신 분은 그 나라에서도 유능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목적과 목표가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챕터를 따다닥 못 끝내네요. 근데 요번에 챕터가 좀 길고 상황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